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119죠?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서울 강남의 한복판, 11월의 찬바람이 거리를 휩쓸던 어느 오후였다. 32세의 한지우는 작은 꽃집에서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늘 팔리지 않은 국화 몇 송이가 들려 있었다. 버리기에는 아까운 꽃들이었다. 지우는 늘 그랬듯이 이 꽃들을 동네 경로당에 가져다 드릴 생각이었다. 지우는 어려서부터 남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녀를 키워준 할머니로부터 배운 가르침이 있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수 있고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지우는 비록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다. 지우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순간 저편에서 비틀거리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70대로 보이는 그 노인은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노인은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가까스로 전신줄을 붙잡고 있었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인도에 내려놓고 노인에게 달려갔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지나쳐갔고 누구도 쓰러져가는 노인을 주목하지 않았다. 대도시의 무관심함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달랐다. 그녀는 노인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근처 벤치로 모셔갔다. 노인의 호흡은 가빠졌고 안색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지우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그녀는 노인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노인의 주머니에서 약통을 발견한 지우는 응급구조사의 전화 지시에 따라 노인에게 약을 복용하도록 도왔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노인을 들것에 옮겼다. 지우는 노인과 함께 병원으로 갈 것인지 물었다. 노인은 희미하게나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다. 지우는 주저없이 구급차에 올라탔다. 그녀가 챙겨야 할 꽃들은 여전히 거리에 남겨져 있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병원 응급실은 분주했다. 의료진이 노인을 신속하게 진료하는 동안 지우는 대기실에서 노인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려 애썼다. 노인의 지갑에서 명함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한국전통음식문화그룹 회장 강대호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지우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한정식 체인을 운영하는 재벌 회장이 아니던가. 하지만 지우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노인이 있을 뿐이었다. 명함에 적힌 비서실 번호로 전화를 걸자 상대방은 크게 놀라며 즉시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다. 30분쯤 지났을까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들이 급하게 응급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비서와 경호원들이었다. 비서는 지우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만약 그녀가 없었다면 회장님이 큰 위험에 처했을 것이라고 했다. 강 회장은 최근 과로로 심장에 무리가 왔고 오늘도 중요한 미팅을 마친 후 혼자 걸어가던 중이었다고 했다. 경호원들과 떨어져 혼자 있을 때 발작이 온 것이었다. 의사의 설명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응급처치를 받아서 큰 위험은 넘겼다고 했다. 하지만 며칠간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비서는 지우의 연락처를 물었고 나중에 회장님께서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실 것이라고 했다. 지우는 거절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그저 회장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란다는 말만 남기고 병원을 나섰다. 하지만 강대호 회장은 그런 지우를 잊지 않았다. 의식이 돌아온 후 비서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회장은 그녀를 꼭 찾아야 한다고 했다. 병원의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비서진은 지우가 일하는 꽃집을 찾아냈다. 일주일 후 강 회장은 직접 그 꽃집을 방문했다. 작은 꽃집 문을 열고 들어선 회장을 보고 지우는 깜짝 놀랐다. 회장은 그날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지우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생명의 은인이라며 거듭 감사를 표했다. 지우는 손사래를 치며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라고 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쳤지만 멈춰 선 사람은 그녀뿐이었다고. 회장은 지우에게 보답을 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지우는 단호히 거절했다. 사람을 돕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그것은 자신의 신념이라고 했다. 회장은 지우의 그런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요즘 세상에서 보기 드문 진정으로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지우의 꽃집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성이었다. 그는 정중하게 지우에게 인사를 하며 자신을 강민준이라고 소개했다. 강대호 회장의 장남이었다. 민준은 아버지의 부탁으로 왔다며 지우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전했다. 지우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다. 민준은 아버지가 그녀에 대해 매일같이 이야기한다며 한 번만이라도 식사 자리를 가져주면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것이라고 했다. 지우는 결국 승낙했다. 하지만 거창한 것은 사양한다며 편한 곳에서 식사하자고 했다. 그날 저녁 민준이 데려간 곳은 강 회장이 운영하는 한정식집 중 하나였다. 하지만 본점이 아닌 작고 아늑한 분점이었다. 강 회장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지우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식사 자리는 따뜻했다. 회장은 지우에게 그녀의 삶에 대해, 가족에 대해 물었다. 지우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으며 할머니마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 특별한 학벌이나 기술은 없지만 꽃을 좋아해서 꽃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 회장은 지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꾸만 눈시울이 붉어졌다. 회장에게는 일찍 세상을 떠난 딸이 하나 있었다. 그 딸이 살아있었다면 지우와 비슷한 나이였을 것이다. 회장은 지우에게서 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착하고 순수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모습. 회장의 마음속에는 지우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다. 민준 역시 지우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평생 재벌가의 자제들과 어울리며 살아왔고 만나는 여성들도 대부분 계산적이거나 물질적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달랐다. 그녀는 회장의 아들인 자신을 대할 때도 전혀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대했다. 그 순수함이 민준의 마음을 움직였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회장은 지우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가끔이라도 자신을 찾아와 주면 안 되겠냐고. 자식들은 모두 바쁘고 자신은 외로울 때가 많다고 했다. 지우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지우와 강씨 일가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그 후로 지우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회장을 찾아뵙게 되었다. 회장은 지우를 친딸처럼 아꼈고 지우도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하며 회장을 진심으로 대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책도 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회장은 지우에게 인생의 지혜를 들려주었고 지우는 회장에게 세상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알려주었다. 민준도 자연스럽게 지우를 자주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뵈러 온 지우를 우연히 마주치는 정도였지만 점차 민준은 의도적으로 지우가 오는 날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는 지우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고 그녀의 순수한 웃음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달갑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회장의 측근들이었다. 특히 회사의 전무이자 회장의 최측근인 박철수는 지우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박 전무는 20년 넘게 회장 곁을 지켜온 사람으로 회장의 신임이 두터웠다. 그는 회장이 은퇴하면 자신이 회사의 실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박 전무에게는 지우의 등장이 위협적이었다. 회장이 지우를 친딸처럼 아끼기 시작하면서 회사 내에서도 그녀의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다. 혹시 회장이 지우를 양딸로 들이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되면 재산 상속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소문들이었다. 물론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박 전무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경계할 이유가 되었다. 박 전무뿐만 아니라 회사의 몇몇 임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회장 곁에서 권력을 누려왔고 회장의 은퇴 후에도 그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했다. 만약 회장이 지우에게 특별한 애정을 쏟고 심지어 민준과 지우가 가까워진다면 그들의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박 전무는 회장의 집무실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최근 회장님께서 한 젊은 여성과 자주 시간을 보내신다는 소문이 있다며 혹시 그것이 회사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회장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우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며 진심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하지만 박 전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지우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 인간관계, 심지어 하루 일과까지 사람을 동원해 파악했다. 하지만 아무리 조사해도 지우에게서는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정말로 평범하고 착한 여성일 뿐이었다. 오히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지우를 칭찬했고 그녀가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증언했다. 박 전무는 점점 초조해졌다. 지우를 몰아낼 명분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준과 지우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다. 민준은 평소 여자 관계에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최근 들어 지우를 만날 때마다 얼굴이 밝아진다는 것이었다. 만약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한다면 지우는 강씨 일가의 며느리가 될 수도 있었다. 박 전무는 결국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직접적으로 지우를 공격할 수는 없다면 간접적으로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면 되었다. 그는 회사의 재무이사인 김성태와 손을 잡았다. 김 이사 역시 회장의 은퇴 후 자신의 지위가 불안해질까 걱정하던 터였다. 두 사람은 은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작전은 지우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박 전무는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를 했다. 한국전통음식문화그룹의 회장이 젊은 여성과 수상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사실과는 전혀 달랐지만 가십성 기사를 좋아하는 일부 언론은 이를 받아들었다. 며칠 후 몇몇 인터넷 매체에 회장과 지우의 사진이 실린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 내용은 교묘했다. 직접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단정 짓지는 않았지만 독자들이 오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70대 재벌 회장이 30대 젊은 여성과 자주 만난다는 것, 그 여성이 평범한 꽃집 직원이라는 것, 회장이 그녀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인다는 것 등이 암시적으로 서술되어 있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주주들은 회장의 사생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갖가지 소문이 돌았다. 회장은 분노했지만 이미 퍼진 소문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았다. 비서실에서는 해명 자료를 배포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가장 힘들어한 사람은 지우였다. 그녀는 갑자기 쏟아지는 관심에 당황했고 꽃집으로 찾아오는 기자들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지우를 믿어주었지만 일부는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회장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당분간 만남을 자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회장은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지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숨어야 하냐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지내야 한다고 격려했다. 민준 역시 지우의 편에 섰다. 그는 지우를 위로하며 이 모든 것이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준의 따뜻한 말과 눈빛에서 지우는 그가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지우도 민준에게 점점 마음이 끌리고 있었다. 박 전무는 첫 번째 작전이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회장과 민준이 지우를 더욱 감싸고 도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그는 더 강력한 방법을 써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이사와 함께 그는 지우를 직접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을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의 악행이 결국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우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꽃집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다. 회장을 만날 때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대했다. 그런 지우의 모습에 회장은 더욱 감동했고 민주는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어느 봄날 민주는 용기를 내어 지우에게 고백했다. 그는 지우를 처음 본 순간부터 특별하다고 느꼈고 알면 알수록 그녀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다. 지우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자신도 민준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두 사람의 처지가 너무 다르지 않냐고.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재벌가의 아들과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민주는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가문이나 재산은 중요하지 않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지우라고. 지우는 민준의 진심을 느꼈고 결국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연인 관계를 시작했다. 아직 공식적으로 알리기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은 확실했다. 회장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고 흐뭇해했다. 그는 민준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고 지우라면 자신의 며느리로서 손색이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해 두 사람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로 했다. 사랑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박 전무와 김 이사는 이 사실을 알고 더욱 다급해졌다. 만약 민준과 지우가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비도덕적인 방법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 부의 끝자락에서 지우와 민준의 사랑은 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어둠의 그림자도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선과 악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민준과 지우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두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민준은 바쁜 업무 중에도 시간을 내어 지우를 만났고 지우는 그런 민준을 위해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하곤 했다. 회장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자신의 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하지만 박 전무는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었다. 그는 김 이사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목표는 지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다. 지우가 회장 일가와 관계를 끊도록 만들고 나아가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박 전무의 첫 번째 수는 지우의 과거를 조작하는 것이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지우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지우에게는 어떤 흠도 없었다. 그녀는 정말로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박 전무는 결국 증거를 조작하기로 했다. 그는 지우가 과거에 빚을 지고 도망 다녔다는 가짜 문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문서를 회장에게 전달할 기회를 엿보았다. 어느 날 회장이 출장을 간 사이 박 전무는 회장의 책상 위에 조작된 서류를 슬쩍 올려놓았다. 하지만 이 계획은 회장의 비서가 먼저 서류를 발견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비서는 서류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박 전무에게 되돌려 주었고 박 전무는 황급히 서류를 치웠다. 첫 번째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김 이사는 다른 방법을 제안했다. 지우가 일하는 꽃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었다. 만약 지우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이용해 지우가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식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계획이었다. 박 전무는 이 계획을 받아들였다. 김 이사는 자신의 지인을 통해 지우의 꽃집 건물주에게 접근했다. 그는 건물주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지우에게 갑자기 임대료를 올리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하도록 회유했다. 건물주는 처음에는 거절했다. 지우는 성실한 세입자였고 늘 제때 월세를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이사가 제시한 금액이 워낙 컸고 또한 그는 건물주의 약점을 교묘하게 건드렸다. 결국 건물주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지우에게 갑자기 월세를 2배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지우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당황했다. 그녀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지우는 건물주에게 사정했지만 건물주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만약 새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한 달 안에 나가야 한다는 통보였다. 지우는 밤잠을 설쳤다. 꽃집은 그녀의 생계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할머니와 함께 일하던 추억이 담긴 곳이었다.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었다. 지우는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담보가 없는 그녀에게 대출을 해주는 곳은 없었다. 민주는 지우의 어려운 처지를 알게 되었다. 그는 즉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지우는 완강히 거절했다. 민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관계가 돈으로 얽히는 것 같아서 싫었다. 지우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다. 민주는 지우의 고집을 이해했지만 그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다. 결국 지우는 꽃집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다른 곳에 작은 좌판이라도 버려서 꽃을 팔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회장은 비서를 시켜 건물주를 만나게 했다. 비서가 건물주를 조사하자 김 이사의 개입 사실이 드러났다. 회장은 분노했지만 일단은 참았다. 더 큰 그림을 봐야 했기 때문이다. 회장은 건물주에게 직접 연락했다.
그리고 지우의 월세를 원래대로 되돌리지 않으면 그 건물과 건물주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에 대해 세무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암시했다. 건물주는 겁을 먹었고 즉시 지우에게 사과하며 월세 인상을 철회했다. 지우는 감사했지만 왜 건물주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었는지는 알지 못했다. 박 전무와 김 이사는 이 계획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더욱 조급해졌다. 그들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이사는 위험한 제안을 했다. 지우를 납치하는 것이었다. 물론 실제로 해를 가하려는 것은 아니고 단지 겁을 주어 스스로 회장 일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박 전무는 처음에는 주저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한 범죄 행위였다. 하지만 김 이사는 교묘하게 박 전무를 설득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면 절대 들키지 않을 것이며 지우는 겁을 먹고 스스로 떠날 것이라고. 박 전무는 결국 동의했다. 그들은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고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들은 조폭 출신의 건달들을 고용했다. 계획은 단순했다. 지우가 퇴근하는 길에 그녀를 차에 태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간 후 회장 일가에게서 멀어지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었다. 실제 폭력은 사용하지 않되 충분히 겁을 주는 것이 목표였다. 어느 저녁 지우가 꽃집 문을 닫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갑자기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차에서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리더니 지우를 차에 태우려고 했다. 지우는 비명을 질렀지만 인적이 드문 골목이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남자들은 지우의 입을 막고 차에 태우려 했다. 바로 그때 우연히 그 골목을 지나가던 민준이 상황을 목격했다. 민준은 주저없이 달려들어 남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민준은 평소 운동을 즐겨했고 태권도 유단자였기 때문에 남자 한 명을 제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이 흉기를 꺼내들면서 상황은 위험해졌다. 다행히 지우가 이미 112에 신고를 했고 곧 경찰이 도착했다. 남자들은 황급히 차에 올라타 도망쳤지만 차량 번호가 찍혔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는 지우를 안심시키며 경찰서로 함께 갔다. 지우는 아직도 공포에 떨고 있었고 민준의 품에 안겨 울었다. 경찰 수사 결과 차량 소유자가 밝혀졌고 그를 통해 건달들이 체포되었다. 하지만 건달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누가 자신들을 고용했는지 절대 말하지 않았다. 경찰은 배우를 밝히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박 전무와 김 이사는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했고 건달들에게도 거액의 입막음 비용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회장은 이 사건을 듣고 경악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우를 해치려 했다는 것이 분명했다. 회장은 민간 조사팀을 고용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팀은 건달들의 통화 기록과 금융 거래를 추적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김 이사의 계좌에서 건달들에게 돈이 송금된 흔적을 찾아냈다. 하지만 회장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김 이사만 잡아서는 부족했다. 분명 그 뒤에 더 큰 배우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회장은 조사팀에게 계속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적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였다. 한편 지우는 이 사건 이후 큰 충격을 받았다.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민주는 지우를 지키기 위해 경호원을 배치했다. 지우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민준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받아들였다. 회장 역시 지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박 전무와 김 이사는 납치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자 패닉 상태에 빠졌다. 건달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그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 건달들이 입을 열면 자신들이 끝장날 것이라는 공포에 시달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경찰이 자신들을 찾아오지 않자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건달들이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았다. 김이사는 건달들에게 약속한 돈을 송금했다. 물론 직접 송금하지 않고 여러 차례 우회해서 보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회장의 조사팀이 이미 그의 모든 금융 거래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김이사의 돈 세탁 과정이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었다. 박 전무는 상황이 진정된 것처럼 보이자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렸다. 이번에는 좀 더 우회적인 방법을 쓰기로 했다. 지우와 민준의 관계를 직접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는 민준의 전 애인을 찾아갔다. 민준이 과거에 잠깐 사귀었던 재벌가 딸이었다. 박 전무는 그녀에게 민준과 지우의 관계를 이간질하면 거액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박 전무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그녀는 비록 민준과 헤어졌지만 여전히 그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민준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그녀는 박 전무의 제안을 민준에게 알렸다. 민준은 이 사실을 듣고 분노했다. 박 전무가 배후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민준은 곧바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회장은 이미 조사를 통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민준의 보고를 통해 더욱 확신을 굳혔다. 박 전무와 김 이사가 그동안 벌인 악행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었다.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완벽하게 응징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조사팀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박 전무와 김 이사가 나눈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방심한 채 전화로 지우를 제거할 계획을 의논했다. 그 내용에는 과거의 모든 악행, 즉 언론 플레이, 꽃집 월세 인상 공작, 납치 사건 등이 모두 담겨 있었다. 회장은 드디어 움직일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전에 지우와 민준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다. 지우는 자신을 해치려 한 사람들이 회장의 측근들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민준은 분노로 떨었다. 회장은 두 사람을 진정시키며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회장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박 전무와 김 이사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회의실에 들어왔다. 회의실에는 회사의 모든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회장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그동안 회사 내에서 벌어진 배신과 범죄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박 전무와 김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은 조사팀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공개했다. 조작된 서류, 꽃집 건물주 매수, 납치 사건의 배후, 그리고 녹음된 통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 스크린에 하나하나 제시되었다. 두 사람은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다. 회장은 두 사람을 즉시 해고했다. 그리고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전무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한 정을 생각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회장은 단호했다. 그들이 한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였다. 특히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 한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김 이사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회의실 밖에는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회사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회장의 결단력에 감탄하기도 했다.
아무리 오랜 인연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응징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재벌 기업의 내부 권력 투쟁과 범죄 행위가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우가 피해자라는 사실도 함께 알려졌다. 그동안 지우를 의심했던 사람들은 미안함을 느꼈고 그녀의 진실된 인품이 증명되었다. 지우는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긍정적인 시선이었다. 민주는 이 모든 과정에서 지우를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지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지우 역시 민준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다. 회장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다. 진정한 사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는 것을 두 사람이 증명해 주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박 전무와 김 이사 외에도 그들과 결탁했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회장은 회사 내부를 완전히 정화하기로 결심했다. 조사팀은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했고 박 전무와 김 이사에게 뇌물을 받거나 그들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추가로 밝혀졌다. 회장은 그들 모두를 가차없이 처벌했다. 회사는 잠시 혼란에 빠졌지만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곧 안정을 되찾았다. 박 전무와 김 이사의 구속 이후 회사는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었다.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 경영을 강화하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감사 시스템을 도입했고 내부 고발 제도를 활성화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변화에 당황했지만 곧 회사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박 전무와 김 이사는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허위 사실 유포, 사기, 납치 교사, 폭행 교사 등 죄목이 많았다.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했고 회장이 제공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두 사람의 변호사들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엄정하게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그동안 행적이 낱낱이 드러났다. 박 전무는 지난 10여 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해왔고 그 액수가 수십억 원에 달했다. 김 이사 역시 회계 부정을 저지르며 개인적인 이득을 챙겨왔다. 그들은 회장의 신임을 악용해 온갖 비리를 저질렀고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지우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회장은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증언했다. 자신이 얼마나 그들을 믿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배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하지만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 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회장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지우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진술했다. 갑작스러운 명예훼손, 경제적 압박, 그리고 무서웠던 납치 시도까지. 지우의 진술을 들으며 방청객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회장의 호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고초를 겪어야 했다. 민준도 증인석에 섰다. 그는 지우를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증언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피고인들을 향해 말했다. 단지 권력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려 했다는 것이 얼마나 비겁한 일인지 아느냐고. 재판은 몇 달간 계속되었다. 그동안 지우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꽃집은 여전히 그녀의 안식처였다. 많은 사람들이 지우를 응원하기 위해 꽃집을 찾았고 그녀의 용기에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지우는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했다. 자신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회장은 지우에게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지우의 성실함과 인품이라면 어떤 일이든 잘해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지우는 공손히 거절했다. 자신은 꽃을 사랑하고 작은 꽃집에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행복하다고 했다. 회장은 지우의 그런 순수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박 전무와 김 이사는 마지막 진술에서 눈물로 참회했다. 자신들의 욕심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회장님과 지우 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감형을 받기 위한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판결이 내려졌다. 박 전무는 징역 7년, 김 이사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또한 횡령한 금액 전액을 배상하고 피해자인 지우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 내려졌다. 두 사람은 판결을 듣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들의 탐욕이 결국 자신들을 파멸로 이끈 것이었다. 판결이 확정되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일었다. 재벌 기업의 내부 비리가 낱낱이 밝혀지고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았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다. 특히 지우처럼 평범한 사람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지켜낸 것이 감동을 주었다. 지우는 일약 서민들의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겸손했다.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대부분 거절했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명예나 명성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이었다. 민주는 그런 지우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회장은 회사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자신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언젠가는 경영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올 것이었다. 회장은 민준을 후계자로 키우기로 결심했다. 민준은 이미 충분히 능력을 갖추었고 무엇보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민준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회사 경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가 시작한 개혁을 이어받아 회사를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어갔다. 직원들은 민준의 리더십에 신뢰를 보냈고 회사의 분위기는 점점 좋아졌다. 한편 지우는 자신의 꽃집을 조금씩 확장해 나갔다. 재판 과정에서 받은 위자료를 미천으로 그녀는 꽃집 옆 공간을 임대해 작은 카페를 열었다. 꽃과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다. 카페는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었다. 사람들은 지우의 따뜻한 인품과 정성스러운 서비스에 감동했다. 회장은 자주 지우의 카페를 찾았다. 그곳에서 차를 마시며 지우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다. 회장은 지우를 진정한 딸처럼 여기게 되었다. 지우도 회장을 아버지처럼 따랐다. 두 사람의 관계는 혈연을 넘어선 진한 정으로 이어져 있었다. 어느 날 회장은 지우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민준이 지우에게 청혼할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회장은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한다며 지우가 자신의 며느리가 되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라고 했다. 지우는 얼굴이 빨개지며 수줍어했다. 하지만 그녀도 민준과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다. 며칠 후 민준은 지우를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다. 그곳은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전망대였다. 해질녘의 노을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민준은 지우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반지를 꺼내며 청혼했다. 자신과 평생을 함께 해달라고, 서로를 지키며 사랑하며 살아가자고. 지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포옹했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민준은 이 순간을 위해 몰래 지우의 친구들과 회장을 초대해 놓았던 것이다. 모두가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다. 회장은 성대한 결혼식을 열어주고 싶어 했지만 지우와 민주는 소박한 결혼식을 원했다. 두 사람은 화려함보다 의미를 중시했다. 결국 절충안으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는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열기로 했다. 결혼식 날 지우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그녀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여전히 소박하고 아름다웠다. 민주는 지우를 보는 순간 눈물을 글썽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다. 회장은 돌아가신 딸 대신 지우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그리움이 교차했다. 결혼식은 감동적이었다. 주례사에서는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 이야기되었다. 하객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진정한 사랑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욱 빛난다는 것을 두 사람이 증명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민주는 해외여행을 제안했지만 지우는 국내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두 사람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바다를 바라보며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두 사람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몄다. 민주는 큰 집을 원했지만 지우는 아늑한 작은 집이 좋다고 했다. 결국 두 사람은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를 선택했다. 지우는 집안을 꽃과 식물로 가득 채웠고 민주는 그런 지우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결혼 후에도 지우는 자신의 꽃집과 카페를 계속 운영했다. 민주는 지우가 자신의 일을 계속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아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우는 민준의 그런 배려에 감사했다. 회장은 며느리가 된 지우를 더욱 아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지우의 카페에도 자주 들렀다. 회장은 지우에게서 늘 에너지를 얻었다. 그녀의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따뜻한 미소가 회장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한편 박 전무와 김 이사는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다. 그들은 매일 자신들의 과거 행동을 후회했다. 욕심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박 전무는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며 참회의 시간을 보냈다. 김 이사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경고하는 강연을 하기도 했다. 출소 후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최소한 감옥에서의 시간이 그들에게 반성의 기회가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회장은 그들을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지우는 임신 소식을 알렸다. 회장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곧 손주를 보게 된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 민준도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며 설렜다. 지우는 건강하게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몸조리에 신경 썼다. 카페는 잠시 믿을 만한 직원에게 맡겼다. 아이가 태어났다. 건강한 사내아이였다. 회장은 손주를 안아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가문을 이어갈 것이고 지우와 민준의 사랑의 결실이라는 것이 감격스러웠다. 민준은 아들을 안고 지우에게 고맙다고 속삭였다. 지우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었다. 아이의 이름은 강선우로 지었다. 선하고 우아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선우는
할아버지인 회장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회장은 손주를 볼 때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회사 일보다 손주를 보는 것이 더 큰 즐거움이 되었다. 선우가 돌을 맞이했다. 지우와 민주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해 소박하지만 따뜻한 돌잔치를 열었다. 선우는 건강하게 잘 자랐고 할아버지인 회장을 특히 따랐다. 회장은 선우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했다. 선우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까르르 웃었다. 지우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바빴지만 행복했다. 카페는 여전히 잘 되고 있었고 이제는 직원도 몇 명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었다. 지우는 사업을 더 확장할 생각은 없었다. 적당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품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카페는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다. 민주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부회장이 되었고 회사 경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민준의 경영 스타일은 아버지와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그는 더 젊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도입했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했다. 직원들은 민준을 신뢰하고 따랐다. 회장은 이제 천천히 경영에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무엇보다 손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회장은 민준에게 조금씩 권한을 이양하고 있었다. 민준은 아버지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어느 날 회장은 지우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회장은 지우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우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은 물론이고 아들에게 좋은 반려자가 되어주었고 손주까지 안겨주었다고. 무엇보다 외로웠던 자신에게 딸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다고.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지우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자신이야말로 회장님 덕분에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외로웠던 자신에게 회장님은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혈연을 넘어선 진한 정이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다. 민준의 혁신적인 경영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한국 전통음식 문화그룹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도 진출하기 시작했다. 한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회장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회장은 뿌듯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아들의 손에서 더욱 발전하고 있었다. 한편 지우의 카페는 지역사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지우는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다.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결손 가정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다. 지우는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았고 그때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남에게 베풀고 싶었다. 지우의 선행은 입소문을 탔고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찾아와 기부에 동참했다. 카페는 단순한 장사 공간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나눔 공간이 되었다. 지우는 이런 일을 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남을 돕는 것이 더 큰 기쁨이었다. 민준도 아내의 선행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회사 차원에서도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했다.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요리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국 전통음식 문화그룹은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회장은 이 모든 것을 보며 흐뭇해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아름답게 자라고 있었다. 착한 사람을 만나 선행을 베풀었고 그것이 다시 더 큰 선행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권선징악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선한 일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 시간이 흘러 선우가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었다. 선우는 밝고 활발한 아이로 자랐다. 할아버지의 자상함과 아버지의 리더십,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씨를 모두 물려받은 것 같았다. 선우는 유치원에서도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나누는 아이였다. 선생님들은 선우의 착한 성품을 칭찬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다. 선우가 친구의 다친 무릎을 보고 자기 손수건으로 지혈을 해주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선생님을 부르러 뛰어가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지우는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다. 자신이 과거에 회장을 도왔던 것처럼 선우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대물림되는 선함이었다. 회장은 이 이야기를 듣고 선우를 무릎에 앉혔다. 그리고 칭찬했다. 친구를 도운 것이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선우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가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고. 회장은 며느리인 지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가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있었다. 그해 가을 회장은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75의 나이에 50년간 이끌어온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었다. 은퇴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수많은 임직원들과 협력사 대표들, 그리고 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모두가 회장의 업적을 기렸고 그의 경영 철학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회장은 은퇴사에서 말했다.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 덕분이라고. 특히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들, 묵묵히 자신을 지켜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며느리 지우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했다. 지우가 없었다면 이 자리도 없었을 것이라고. 회장의 말에 참석자들은 박수를 보냈다. 많은 사람들이 회장과 지우의 인연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공감했다. 지우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은퇴 후 회장은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냈다. 선우와 함께 공원에 산책을 가고 지우의 카페에 들러 차를 마시고 민준과 골프를 치러 다녔다. 회장의 얼굴에는 항상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회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민주는 회장직을 맡아 회사를 이끌었다. 처음에는 부담감이 컸지만 아버지의 가르침과 직원들의 도움으로 잘해나갔다. 그는 아버지가 쌓아온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업계에서 더욱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다. 지우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 이번에는 딸이었다. 가족들은 모두 기뻐했다. 선우도 곧 동생이 생긴다는 것에 신이 났다. 회장은 손녀를 보게 된다는 것에 감격했다. 돌아간 딸을 닮은 손녀를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딸의 이름은 강서연으로 지었다. 서정적이고 연약한 듯하지만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서연은 순산으로 태어났고 건강했다. 회장은 손녀를 안아보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돌아간 딸을 닮은 것 같았다. 회장은 서연을 보며 딸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한편 감옥에서 복역 중이던 박 전무가 가석방되었다. 그는 5년을 복역한 후 모범수로 인정받아 일찍 출소하게 된 것이었다. 박 전무는 많이 변해 있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리 평온했다. 박 전무는 출소 후 회장을 찾아갔다. 회장은 처음에는 만나기를 거부했지만 박 전무가 계속 찾아오자 결국 만나주기로 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다. 박 전무는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죄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하며 쌓은 신뢰를 배신했다고, 욕심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회장은 차분하게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자신은 이미 박 전무를 용서했다고.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자신에게도 독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다시는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박 전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용서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박 전무는 작은 식당을 차려 성실하게 일하며 살았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갔다. 가끔 회장의 소식을 신문에서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되새겼다. 만약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지금도 회장 곁에서 일하며 행복했을 것이다. 하지만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었다. 김이사도 출소했다. 그는 박 전무보다 더 깊이 참여했다. 그는 출소 후 사회복지봉사에 헌신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었다. 비록 지우에게 직접 용서를 구할 용기는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속죄하고자 했다. 세월이 흘러 회장은 80세가 되었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손주들인 선우와 서연은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다. 두 아이는 착하고 똑똑하게 자랐다. 회장은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 어느 날 지우는 회장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동안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모아 앨범을 만든 것이었다. 앨범에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민준과의 결혼식, 손주들의 탄생까지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다. 회장은 앨범을 넘기며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회장은 말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바로 지우를 만난 이후라고. 지우 덕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지우는 회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신도 회장님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행복을 알게 되었다고. 민주는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업계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한식의 세계화에 힘썼고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으로 모범을 보였다. 한국 전통 음식 문화 그룹은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민준의 성공에는 항상 지우의 지지와 사랑이 있었다. 지우의 카페는 여전히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지우는 사업을 크게 확장하지 않고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계속했다. 카페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계속 어려운 이웃을 도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선행에 동참했다. 지우는 유명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선우와 서연은 부모님과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바르게 자랐다. 두 아이는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고 친구들을 잘 도와주었다. 선우는 요리사가 되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다. 회장은 손주들의 꿈을 응원했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온 가족이 모였다. 회장, 민준, 지우, 선우, 서연. 5명이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둘러앉아 있었다. 회장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신은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지우는 회장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자신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회장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모든 행복도 없었을 것이라고. 민준도 아버지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선우와 서연도 손을 잡았다. 5명의 손이 하나로 이어졌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흰 눈이 세상을 덮으며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마치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는 것 같았다.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를 아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세월이 더 흘렀다. 회장은 85의 나이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회장은 미소를 띤 채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말은 고맙다는 것이었다. 가족들에게, 특히 지우에게 고맙다는 말이었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회장의 손을 잡고 있었다. 민준도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고 있었다. 회장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업계 인사들, 임직원들, 그리고 회장의 선행으로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회장의 죽음을 애도했고 그의 삶을 기렸다. 회장은 성공한 사업가였을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이었고 좋은 아버지였고 훌륭한 할아버지였다. 장례식이 끝나고 유언장이 공개되었다. 회장은 재산의 대부분을 민준에게 물려주었다. 하지만 지우에게도 상당한 금액을 유산으로 남겼다. 그리고 그 돈은 지우가 하고 있는 자선 사업에 써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지우는 회장의 뜻을 받들어 그 돈으로 재단을 설립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었다. 재단의 이름은 강대호 선행재단으로 지었다. 회장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재단은 독거노인 지원, 결손 가정 아동 교육, 청년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벌였다. 지우는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열심히 일했다. 민준도 재단을 적극 지원했다. 회장의 유지를 이어가는 것이었다. 세월이 또 흘러 선우는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다.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했다. 서연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지우와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두 남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민준과 지우는 이제 중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다. 두 사람은 함께 나이 들어가며 더욱 깊은 정을 나누었다. 지우의 카페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고 이제는 서연이 함께 일하고 있었다. 모녀가 함께 카페를 운영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다. 어느 날 지우는 카페에서 한 젊은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고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를 카페에 고용했다. 그리고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다. 마치 과거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그 젊은 여성은 지우에게 물었다. 왜 자신을 도와주시냐고. 지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과거에 자신도 도움을 받았다고. 이제는 그 도움을 갚을 차례라고. 젊은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지우는 그녀를 다독이며 말했다. 언젠가 당신도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라고. 그것이 선의 순환이라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지우와 민주는 손주들을 보게 되었다. 선우와 서연이 각각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었다. 지우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다. 그녀는 손주들을 보며 감회가 깊었다. 자신이 처음 회장을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대가 또 이어진 것이었다. 지우는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가 되신 회장님과의 인연, 민준과의 사랑,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 손주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저녁 무렵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다. 민준과 지우, 선우와 그의 가족,
서연과 그녀의 가족. 모두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행복이 가득했다. 이것이 바로 회장이 원했던 모습이었다. 사랑과 나눔이 있는 가족. 식사 후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었다. 지우는 생각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회장님이 지켜보고 계실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우는 마음속으로 회장에게 말했다. 회장님, 저희는 모두 잘 살고 있어요. 회장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고 돕고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마치 회장의 대답 같았다. 지우는 미소 지었다. 민준이 뒤에서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별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들의 인생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 선한 마음으로 산 것이 결국 복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권선징악의 진리를 보여준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 복을 받는다는 것. 욕심을 부리고 나쁜 일을 하면 결국 벌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나눔이라는 것. 지우의 삶이 그것을 증명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고 악한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지우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다른 사람에게 큰 희망이 되고 그것이 다시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선의 순환이다. 지우와 민준,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회장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갔다.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정신.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지우의 삶은 계속된다. 그녀는 오늘도 카페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가족을 사랑한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것이 지우의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이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 그것을 지우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다.